이번 시간에는 윤동주의 시 감상 두 번째 시간으로 쉽게 씌어진 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42년 6월 3일 일본 도쿄에서 창작한 작품인데요. 씌어진 이중 피동이라는 거 알 수 있으시죠? 쓰인 정도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윤동주의 쉽게 씌어진 시는 윤동주 시인의 유고 시집인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1948년에 발표한 시집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이고요. 이 작품은 일본 유학 중에 쓴 작품으로 일제 강점기하의 현실 상황 속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자 했던 식민지 지식인으로서의 고뇌와 반성이 드러나고 있는 작품입니다. 윤동주 시인은 지난번에 간단하게 소개했는데 1917년에 태어나서 45년 2월에 옥사한 우리나라 대표 시인입니다. 지난번처럼 시 전문을 먼저 확인합니다.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풍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간다. 생각해보면 어린 때 동무들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지난번 서시가 이연으로 되어 있었다면 지금 쉽게 씌어진 시는 10연으로 구성되어 있는 시입니다. 지금 한눈에 보아도 1연과 8연이 상당히 흡사한 거 알 수 있으시죠? 약간 변형되었지만 반복을 하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의 내용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동주의 쉽게 씌어진 시입니다.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지금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이 함께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간적으로 밤이고 공간적으로 육첩방에 지금 있는 상황인데요. 밤 그러면 깜깜한 상황, 어두운 상황, 그래서 암울한 시대의 현실을 드러내고 있고요. 비는 위에서 아래로 내리잖아요. 그래서 약간 내면으로 침잠하게 만드는 소재이기도 하고 하강적 이미지가 드러나기도 하는데요. 우울하기도 하고 쓸쓸한 분위기를 드러내면서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매개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밤비를 통해서 암울한 시대 상황, 일제 강점기하를 드러내고 비는 약간 쓸쓸하고 우울하고 외로운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자기 삶을 한번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소재입니다. 밤비가 속살거린대요. 창밖에 비가 막 내려서 창에 부딪히는 그 소리를 나에게 뭐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표현법으로는 의인법임을 알 수 있고 그 밤비가 마치 여기는 육첩방은 남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고 하는데 육첩방은 다다미가 6개 깔린 방으로 일본식 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화자가 일본에 와 있다는 게 드러나고 있고 육첩방은 남의 나라라고 해서 타향에 와 있다는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본에게 우리가 나라를 빼앗긴 상황이기 때문에 식민지가 된 조국의 현실을 또한 다시금 떠올릴 수 있는 상황이고요.
육첩방은 남의 나라. 그래서 구속과 억압의 공간이 되는 상황도 함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연에서는 현실을 인식하는 시간과 공간적인 배경이 드러나는데 부정적 현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고요. 이연의 내용은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시적 화자가 시인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시인은 슬픈 운명을 가지고 있대요. 이 암울한 현실을 시인은 직접 개혁할 수 없고 시를 씀으로써 그 시를 읽은 다른 사람들이 이 현실을 개혁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약간 슬픈 천명이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조금 직접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이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시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좀 슬프다, 괴롭다라는 표현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픈 천명인 줄 알지만 그래도 한 줄 시를 적어 볼까. 그래서 예언에서는 암담한 현실 속에서 슬픈 천명을 자각하는 시인의 천명을 자각하는 슬프지만 그래도 이제 시를 쓰는 시인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려는 모습이 드러나는데요. 사면입니다.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일부에서 부모님께서 자녀를 사랑해서 학비 봉투를 보내주고 그 시적 화자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공부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자기가 어떤 적극적인 노력을 하기보다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조금은 수동적인 무기력한 모습이 드러난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사연하고 이어지기 때문에 더 그렇게 해석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학 노트를 끼고 화자가 대학생이구나, 일본에 유학와 있구나 라는 상황 알 수 있고요. 늙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간다. 늙은 교수, 그래서 약간 늙은 교수라는 표현을 통해서도 현실과 조금 괴리된 그런 내용일 수 있다는 것도 드러나고 조금은 현실에 안주하는 분위기도 약간 드러나는 시대 현실과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런 강의 같은 그런 느낌이 드러나는데요. 늙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간다. 그래서 현재 상황, 그냥 나라를 빼앗긴 상황이지만 무기력하게 생활하고 있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3, 4연에서는 현실에 안주하는 무기력한 삶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고요. 생각해보면, 돌아보면 어린 때 동무들, 어릴 때 그 친구들 하나둘 죄다 잃어버리고 친구들을 다 잃어버렸대. 약간 시대 현실과 관련 짓는다면 일제의 탄압으로 인해서 어렸을 때 동무들을 잃어버렸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무얼 바라, 시적하자. 나는 무엇을 바래서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침전한다 그럼 이렇게 가라앉는 거잖아요. 그래서 침전한다 라는 말을 통해서도 무기력함이 드러나는데 이렇게 무기력하게 생활하는 나의 모습은 현실적 자아의 모습이라는 것 드러날 수 있습니다. 지금 나의 현실의 모습이 시대 현실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현실에 안주하는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침전, 그런 가라앉는, 무기력한, 생동감이 없고 힘이 없고 이런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연과 6연에서는 무기력한 삶을 돌아보는 성찰하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윤동주의 시 작품에는 부끄러움의 단어가 상당히 많아서 부끄러움의 미학이라는 말도 쓰는데요. 여기서도 지금 동일하게 자기 삶을 돌아보고 부끄럽다라고 표현해서 반성하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대 현실은
살기 어려운데 시를 이렇게 쉽게 쓰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해서 반성적인 자기 성찰, 그래서 현재 삶에 대한 반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도 무언가 현실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건 아닐까, 이렇게 살아도 될까라는 반성이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육첫 방은 남의 나라, 내가 있는 이 방은 남의 나라, 일본.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창밖에 비가 막 뭐라고 속살거리는 것 같은데 지금 일연의 표현이 일연의 1, 2행을 이렇게 뒤집어 놓았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실을 다시 재인식하는 부분인데요. 일연을 변형, 반복시키면서 시상이 이제 바뀝니다. 앞부분이 약간 현실 인식을 하는데 부끄럽고 무기력한 모습이 드러났다면 이제 적극적인 모습으로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로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8연에서는 현실을 다시금 재인식하는 부분입니다. 9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어 자체에서도 여러분 보시기에도 등불은 긍정적 시어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으시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아침 그러면 밤과 대비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이 상징하는 시어 의미가 뭘지도 알 수 있으시죠? 등불 그러면 현실을 극복하는 의지, 어떤 희망 얘기할 수 있고요. 등불은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그 밝은 빛이니까 긍정적인 시어이고, 어둠은 부정적 시어로 일제강점기의 어두운 현실 드러낸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대립되는 시어이고요.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 반드시 올 아침. 아침은 당연히 조국의 광복. 그래서 이 사람이 기다리는 희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대 현실을 배제한다면 이 사람이 소망하는 희망 볼 수 있는 거고, 시대 현실 또 윤동주가 옥사했다는 사실 등을 고려한다면 광복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아침을 기다리는, 아침과 어둠 당연히 대조되는 시어이고요. 시각적으로도 어둡고 밝고 이 대조도 같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최후의 나는 성찰과 반성, 이를 통해서 성숙한 나의 모습. 그래서 최후의 나는 반성을 통해 성숙한 내면적 자아, 그래도 되고, 이상적 자아, 반성적 자아, 현실적 자아와 대조되는 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런 내가 됐으면 좋겠어 라는 이상적인 모습이 있잖아요. 그 이상적인 모습. 10연은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그럼 누가 손을 내밀까요? 당연히 이상적 자아가 현실적 자아에게 손을 내밀겠죠. 괜찮아. 앞으로 노력하면 돼. 조금 노력해서 이렇게 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겠죠. 누가? 내면적 자아가, 이상적 자아가, 반성적 자아가. 그래서 앞에 있는 나가 내면적 자아, 이상적 자아, 반성적 자아이고요. 뒤에 있는 나는 무기력하게 살아왔던 현실적 자아의 모습.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이상적 자아가 현실적 자아에게 손을 내밀어서 눈물과 위안으로, 눈물과 위안은 약간 연민의 감정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현실적 자아와 이상적 자아가 그동안 갈등을 했었는데, 이상적 자아가 현실적 자아에게 손을 내밀면서 잡는 최초의 악수. 악수는 두 자아의 화해라고 보면 되겠죠. 두 자아가 화해하면서 앞으로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9연과 10연은 미래에 대한 희망과 극복 의지, 현실 극복 의지가 드러나고, 악수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동안 현실적 자아와 이상적 자아가 약간 분리되었다면 이제 화해하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이 좀 많고 그렇지만 내용은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윤동주의 쉽게 씌어진 시 내용 정리합니다. 종류는 현대시, 자유시이고요.
서시와 똑같이 이 작품 1942년에 나왔기 때문에 1894년 이후라는 거 알 수 있고 행구분, 연구분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식상 정형시, 자유시, 산문시 중에 자유시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성격은 서시와 똑같이 약간 반성적이고 성찰적인 모습 드러나고요. 쉽게 씌어진 시도 역시 상징적인 시어들이 있었습니다. 등불, 밤, 아침, 또한 미래지향적은 시대처럼 올 아침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이다라는 표현 쓸 수 있고요. 저항적, 현실 극복 의지를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저항적이라는 표현도 쓸 수 있습니다. 물론 겉으로 확 많이 드러나진 않았지만 8연, 9연, 10연을 통해서 극복 의지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저항이란 표현도 쓸 수 있고요. 소재는 화자의 삶, 시인의 삶, 여기도 마찬가지로 드러나고 있고 주제는 어두운 시대의 현실 속에서의 고뇌와 자기 성찰 드러났고요. 이를 통해서 현실 극복 의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징은 두 자아의 대립, 현실적 자와 내면적 자의 대립과 갈등이 있지만 끝부분에 화해하는 장면이 있기 때문에 대립과 갈등, 화해의 과정으로 시상이 전개된다라는 표현 쓸 수 있고요. 상징적 시어의 대립을 통해서 등불과 아침은 비슷한 의미이고요. 이와 대립되는 시어 어둠이 있었습니다. 물론 두 자아도 상징적 시어로 약간 대립적 이미지가 있는 것은 맞는데 이제 더 핵심적인 시어는 등불 아침 그리고 어둠 이것이 더 이제 핵심적인 시어이기 때문에 대립을 통해서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광복에 대한 약간 기다림이나 염원 또 광복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겠구나라는 게 이제 드러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밝음과 어둠의 시각적 이미지를 대비시켜 아침과 어둠, 등불과 어둠, 밝음과 어둠의 대비가 드러나고 있고 현실 극복 의지를 드러냄 시대처럼 올 아침 그래서 아침은 반드시 올 거야 광복은 꼭 될 거야 라는 현실 극복 의지를 통해서 주제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시간적인 배경 밤을 통해서 시적 상황 암울한 시대 현실이 드러나고 있는 작품입니다. 변형된 시행의 반복 뭔지 아시겠죠? 1연과 8연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이걸 8연에서는 위아래를 바꿨잖아요. 1, 2행을 그래서 변형이란 말을 썼습니다. 변형된 시행의 반복을 통해서 현실 상황에 대한 화자의 재인식이 드러나고 이를 통해서 이제 시상이 바뀌고 화자의 태도도 현실 극복 의지로 바뀌고 있다는 것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식의 변화를 드러냈다라는 표현 쓸 수 있습니다. 쉽게 씌어진 시는 조금 길어졌는데요. 윤동주의 반성적인 삶의 자세, 부끄러움의 미학이 드러나고 있는 작품으로 현실적 자아와 내면적 자아의 갈등과 화해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입니다. 우리들도 종종 우리가 꿈꾸는 내 모습과 현실적인 자신의 모습 사이의 괴리를 느끼면서 현실적 자아를 질타하기도 하는데 그러다가 결국 현실적 자아를 끌어안고 이상적 자아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쉽게 씌어진 시 정리를 하고요. 다음번에도 윤동주의 시 그리고 그 밖에 일제강점기하의 시인들 작품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